하나, 둘, 셋. 리리와 요나의 잘 읽었습니다. 저희가 하이브를 올리다 말았죠? 네. 올렸던 거에 이어서 한 두어 편이 더 있었는데 현실에 치여가지고 편집을 한 중간 정도 한 것도 있었는데 이제 못 올렸어요. 관심사나 그런 것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 우리가 그럼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책은 꾸준히 읽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그때 읽은 책들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게 된 시리즈가 잘 읽었습니다 시리즈이고요. 언젠가는 저희가 좀 책 읽는 사람들로 소개할 수 있게끔 그럼요. 독서를 많이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그 상반기 때 혹은 좀 가까운 시간에 가장 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을 한 3권 정도 추려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웃긴 게 그래 촬영하자 하고 그 다음에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선정한 기준도 저는 한 한두 달 사이에 읽은 책 중에서 골라왔는데 저는 상반기에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저한테 인상 깊었던 거. 기준이 살짝 다르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권씩 좀 차례대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디자이너의 일상과 실천이라는 책이고요. 작가님은 권준호 님이십니다. 이분은 실제로 일상과 실천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분을 작년에 그 뉴스레터 인터뷰를 하면서 한번 뵀던 적이 있었어요. 오. 그 과정에서 사실 이분의 인터뷰 같은 것들을 미리 좀 읽었었는데 되게 흥미로운 분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책을 사서 읽었거든요. 사실 작년에 읽었던 책인데 올해 소개하는 게 되게 신기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이 책을 제가 올해 초에 다시 읽었어요. 왜냐면 제가 좀 뭔가 전반적인 태도에 관해서 다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의미를 잡아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다시 꺼내들게 된 책이었고 역시나 너무 의미 있고 좋았다. 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권준호 님이 디자이너로 한 10년 차 정도 활동을 하시면서 좀 본인이 디자이너로서 했던 그런 고민들, 그리고 디자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본인이 디자이너로서 겪었던 여러 부조리들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목격한 다양한 부조리들을 어떻게 디자인이란 언어로 풀어왔는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책을 인상 깊게 읽었고 디자이너분의 책인 만큼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네, 깔쌈하네요. 네, 굉장히 깔쌈하죠. 색깔도 예쁘죠? 특이했던 점은 이제 목차가 그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오. 되어 있어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엮으셨을까도 궁금했는데 자음 순서대로 엮은 것도 참 디자이너분의 시각이기에 가능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시간도 좀 연관이 되나요? 아니면 섞여 있나요? 많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 이분이 그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인턴하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요즘 하는 고민도 뭐 나왔다가. 아 진짜 자연 순서대로 진짜. 네, 오. 그렇습니다. 여러 번 읽으셨나봐요. 되게 아, 색 펜으로 밑줄 친 것도 있고 연필로 친 것도 있고. 네 맞아요. 제가 이 책을 되게 여러 번 읽었는데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이제 이 책 처음 사고 읽었고 그 다음에는 주도님 만나서 인터뷰하고 한 번 더 읽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한 번 더 읽었는데 그래서인지 연필로 치기도 하고 막 그 형광펜으로 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좀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좀 감동을 주는 부분이나 인상 깊게 다가온 부분이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딱 하나만 꼽자면 이 뜨거운 사람이라는 챕터가 저한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좀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좋습니다. 나는 쿨한 사람을 믿지 않는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쿨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나의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이웃의 삶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무지하거나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네,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이 구절이 그 준호님이라는 사람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챕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분이 늘 말씀하시는 게 우리 사회에서 들여다봐야 할 일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야 하고 끊임없이 좀 그 뜨거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셨거든요. 실제로 일상의 실천 스튜디오의 그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봐도 환경단체나 여성단체나 혹은 그 작년이었나요?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분이랑 같이 작업하신 것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런 그 사회 문제에 관해서 좀 스피커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도 굉장히 큰 스피커여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뜨거운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본인의 원동력이 돼서 이게 나를 실천으로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그 창작 활동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오. 쿨한 것보다는 핫함을 추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다 보면 되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게 되는 것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쵸. 네. 되게 뭔가 여유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랄까 나의 확장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 되게 나가 축소된 진짜 이 한 몸에 나만 나구나 이 생각이 들 때 쉽게 타인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지양하자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네요. 네, 맞고 네, 진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내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내가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 살아가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존재를 다시 좀 떠올리게 만들어준 구절이기도 해서 이 책에서 저는 가장 좋았던 파트입니다. 69쪽, 70쪽. 그렇게 돼야 되게 건강한 이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책 소개는 여기까지.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올해 제16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입니다. 그래도 매년 찾아서 읽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 20살 되던 해부터 계속 읽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7명의 젊은 작가분들이 이제 내신 단편집을 엮은 그런 소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분이 하나를 쓰시는 게 아닌가 보네요. 네. 한 사람이 하나씩 쓰고 이제 총 7분의 7작품이 엮여진 책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젊은 작가라고 해서 나이로 컷되는 건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젊음은 생물학적인 나이를 나타내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창발하는 문제의식과 감각을 담아낸다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를 느끼게 해준다면 그야말로 젊은 문학이란 넉넉한 동의가 있다 라고 합니다. 좋은 취지죠? 네, 젊음이라는 걸 되게 폭넓게 정의한 느낌인 것 같아서 이건 몰랐어요. 저는 나이 제한이 있는 줄 알았어요. 구성이 일반 그런 소설집과는 살짝 다른 게 있어요. 아무래도 심사를 통해 가지고 선정된 작품들을 모은 거다 보니까 단편 소설 한 편 있고 그 다음에는 작가가 직접 그 소설에 대해서 쓴 작가 노트가 살짝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해설집이 또 나옵니다. 해설서가 나오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게 어느 한 소설을 읽더라도 이와 관련돼서 좀 확장된 사유를 하고 싶더라도 결국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경험이나 체험 안에서 좀 한정된 사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작가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썼구나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썼구나 이걸 알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이 말이었어? 이게 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였어? 저는 못 캐치하는데 짚어주셔가지고 조금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점. 제가 문학을 안 읽거든요. 잘 안 읽는데 그래서 이렇게 장편이 아닌 또 단편을 여러 권 읽은 거니까 굉장히 뿌듯해집니다. 내가 문학을 이따만 시만 읽었다니. 그러니까 일곱 편이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이거 읽으면서 릴리 생각도 난 부분이 있는데 저요? 옛날에 한번 릴리가 예술가와
그 작품을 분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아젠다를 던져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요즘 거기에 관심이 되게 많이 있는 주제라고 딱 그게 나와요. 아 진짜? 네, 길티 클럽이라고 네. 성혜나 작가님이 아마 작년에도 젊은 작가상 수상했던 걸로 아는데 김곤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어요. 감독. 이 감독이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아동 관련해가지고 약간 도덕적인 그런 문제, 폭력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 주인공인 나는 김곤의 굉장한 팬입니다. 이제 남편이 자긴 그런 인간을 소비하고 싶어? 약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길티 클럽은 그런 김곤을 아니겠지. 난 믿어. 아직 정확히 팩트라고 밝혀진 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막 하는데 단순 비단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편으로는 예술이나 그런 취향에 대한 문제도 다뤄져 있고 막 나는 원래 취향이 없고 막 예술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이것에 대해서 노잼이다. 아니면은 왜 취향이 없어? 하는 전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쵸, 완전 있죠. 현학적인 척 많이 알면 되게 대우받고 약간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의식도 있고 많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뭔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그 주제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된 이유가 그 비문학? 약간 에세이 같은 느낌의 책을 읽고서였거든요. 그 괴물들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도 되게 유명한 그 예술가들의 어떤 일들 그런 거 우린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나는 뭘 느꼈지? 약간 그거는 되게 진짜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서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개인의 이야기여서 나도 같이 괴롭긴 한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뭔가 그걸 잘 못 내리고 있던 상태였는데 문학으로 보게 되면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네요. 되게 재밌게 읽을 것 같은데?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왔어?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든 생각이 결국 아주 새로운 이야기란 없다. 그냥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둥둥 떠다니고 너무나도 맞닿아 있고 그런 문제를 그냥 상상력으로 좀 가공해서 풀어낸 게 아닐까? 특별하고 특이한 걸 보여주는 게 물론 그것도 대단한 문학이겠지만 왜냐면 여기서 엄청 막 특별하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사실. 다 일상에 있는 소재들이고 나도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문제들이고 약간 이런 것도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때 좀 중요한 게 작가의 역할이 왜곡 없이 그 내가 전달하고 싶었던 딱 그 무형의 것을 유형으로 옮기는 작업이잖아요. 그걸 왜곡 없이 의도를 잘 전달하는 게 이제 작가의 역할 아닐까? 창작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옮길 수 있을까? 잘 구성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그 작가 노트 안에 빼곡히 쓰여 있어서 네, 그걸 엿볼 수 있어서도 좋았습니다. 문학이 참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다라는 말이 또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써나네요. 해설을 보면서도 느꼈던 게 있는데 결국은 덕질 아닐까. 그러니까 딱 작품은 그냥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드러내지 않은 것들을 드러내는 거. 스스로 떡밥을 막 인용하면서 막 회수하고 스스로 감탄하고 놀라고 이런 의미였어? 이런 것도 담아냈어? 하는 거.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게 해설 아닐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하나 인용하며 뜯어보는 맛. 이 캬가 너무 웃기다. 감탄, 굉장한 감탄.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되게 부러워요. 조예가 깊고 경지에 이른 분들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걸 다 보면서 읽을 수 있다면 저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수록 더 맛있고 깔끔하게 뜯어볼 수 있다. 나는 아직이다. 당연하겠지만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어지게 요나가 그 하나하나 뜯어보는 맛 캬 이걸 말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난 독서 모임 때 푸코와 철학자들은 이 책을 읽고서는 솔직히 뭔 말인가 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주면서 이건 무슨 의미고 푸코가 계보학적으로 어떤 그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 철학자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질문이 어떤 의미고 라는 걸 하나하나 짚어주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얘가 진짜 이거의 덕후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좋아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덕후력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생각보다. 근데 또 엄청 별거다. 엄청 별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어진 좋네. 다음이 이제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락강 쉽게 읽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저는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치다 다도스루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 교양인을 위한 구조주의 강의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택했던 이유는 어쨌든 그 근대 철학 이외에 좀 현대에서 이야기되는 그런 철학들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입문자의 관점에서 제일 편하고 쉽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 뭘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막 완전히 안다라고 말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이렇게 흘러오고 있고 어떤 맥락에서 이런 논의가 되고 있구나 정도는 좀 봐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을 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치다 다스루 선생님은 역시나 네네. 정말 쉽고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분으로 유명한 사상가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푸코와 철학자들이라는 책을 읽기 전에 되게 좋은 진료가 되었던 되게 좋은 그 재료가 되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었으면 정말 이해 못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게 되게 어려워요. 푸코를 연관지어서 집필하신 논문들을 좀 엮어낸 논문집 같은 느낌인데 안 그래도 독서 모임 멤버들이 어려워할까봐 이거 말고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서들을 몇 권 추천해줄까 하다가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추천해주기 약간 미안한 거예요. 나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추천해주고 싶던 책 중에 하나여서 진짜? 굉장히 훌륭한 멤버다. 자세가 되어 있다. 아무래도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건 푸코 파트였고요. 역시나 여기서도 그 푸코가 그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 썼었잖아요. 네. 감시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나 푸코라는 이 사람이 저한테 이 사람은 약간 모든 질서 이런 거 그냥 다 의심해. 그리고 이거 맞아? 진짜야? 아닐 수도 있어. 진짜 그래? 약간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그 어렴풋한 인상을 주는데 되게 많이 도움을 준 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약간 언어학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언어가 있고 어떤 대상이 있고 우리가 그거를 뭔가 기호나 약간 맞아요.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 같은 것들도 되게 저 지금 이거 잘 설명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기깔나게 풀어주셔서 아직 저는 제 건 안 됐지만 그래서 구조주의라는 것을 좀 맛보고 싶은 그러니까 구조주의라고 하면 좀 어려울나? 약간 현대 철학? 그냥 진짜 찍먹 정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놀라웠던 거는 이게 2002년 출간 이래 증세를 거듭하며 단 한 번도 스테디셀러의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만큼 약간 지금 현대에 하고 있는 철학자들의 고민들을 잘 풀어가고 있는 책이 아닌가. 다 이야기로 풀어주세요. 들으면서 그 우치다 선생님 관련해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일단 무지의 즐거움. 인정. 무지의 즐거움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거기에서 이제 우치다 선생님이 읽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잘 읽었고 제가 이 책을 저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친구들이 혹시나 어려서 안 읽을까봐 중간에 격려의 글을 많이 보냈는데 이제 거기서 인용한 말 중에 하나가 지성의 폐활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 안 되고 모르겠고 포기하고 싶어도 그냥 읽어라. 읽어 나가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아마 여기서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써먹어야지 했다가 한번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에 있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 그 책도 되게 좋아요. 진짜 우치다 선생님은 참 멋있어. 무지의 즐거움이 그 문답식이었나? 네. 인터뷰한 그쵸. 박동섭 선생님이랑 인터뷰한 책. 그거 읽으면서 또 느꼈던 게 인터뷰 관심 있는 분이 읽어도 되게 좋겠다? 그러네. 질문이 엄청 좋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도 많이 되었어가지고 관심 있다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강조하시는 게 그거. 안 그래도 재미없을 건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제발 읽어주세요. 내가 재밌게 쓸게요. 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어렵게 쓰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시는 분이어서 극동. 진짜 감사하죠.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맞아. 읽었네요. 네. 사실 저 아직 못 읽었는데. 한강 작가님의 얼마 전에 나왔죠. 신간인데
에세이인 빛과 시를 읽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문도 수록되어 있고 되게 시도 있고 그 정원 일기라고 해서 정원을 가꾸시더라고요. 집에서 그거 하면서 썼던 일기들도 있고 잘 읽었어요. 되게 산문. 이래서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좋아하는구나. 저는 읽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읽었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럼 감상으로 전해드리자면 되게 차분해져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아 그건 좋았어요. 한강 작가님의 그런 작품 세계? 이것도 어쨌거나 해설의 영역 그 작가 노트랑 비슷한 이 맥락에서 하셨어? 이 맥락에서 탄생한 작품이었어? 하고 좀 작가의 맥락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한강 작가님 작품을 많이 읽은 건 아니고 딱 2권 읽었거든요. 채식주의자랑 소년이 온다. 저희 고등학교 때 붐이었잖아요. 완전 붐. 저희가 고등학교 때 자습하는 반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한번 한강 붐이 일어났어요. 누가 읽고 채식주의자랑 소년이 온다를 누가 읽고 개 재밌다. 맞아. 개 재밌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애가 있었어. 맞아. 자습하면서. 모든 애들이 싹 다 돌려가면서 읽었는데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되게 예술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제 주변에도 뭐랄까 저희가 예술가에 대해서도 가끔 얘기를 나누거든요. 맞아. 어떤 사람이 예술가가 되어야 하느냐, 예술가의 역할이 뭐라 생각하느냐, 난 절대 예술가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예술가이시잖아요. 전 예술가가 아픔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 진짜 온몸으로 똑같이 주어졌는데도 반응하고 나는 근데 왜 그러지? 당연히 그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런 예술가 인간이면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그냥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사는데 왜 나는 이럴까 고민도 되게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느껴준 덕분에 예술이 탄생하는 거 아닌가? 이들한테 많은 걸 빚지고 있구나. 이들의 아픔과 슬픔에. 맞아요. 진짜 가장 사회에서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저는 예술가라 생각하거든요. 가장 먼저 뭔가 목소리를 내고 되게 용기 있는 일이잖아요. 엄청 그래서 용기죠. 문학으로 혹은 아니면 다른 뭐 콘텐츠로도 되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인다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던 거를 바탕으로 한 그런 창작물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더 내던지고 뭔가 창작물로 승화시키고 그 과정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텐데 그래서 좀 많은 작가분들이 글쓰기를 약간 구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닐까? 오히려 글이 나를 살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되게 감사하죠. 작품 활동 그렇게 해주시는 게. 왜냐면 그걸 나만이 짊어질 수 있는데 이걸 공유해야 하고 조금 더 세상에 알려야 하고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활동해 주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가의 영역일 것 같기도 하네요. 예술 작품이라는 걸 매개로. 빨리 읽어봐야겠네요. 이거 소개할 거라고 예상을 전혀 못했어. 그쵸? 나도 내가 이걸 읽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 그러면 이어서 소개하는 책도 문학이에요. 이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최근에 읽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다 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저희 줄의 친구인 선들양이 그 낚시하러 갈 때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맞아. 책을 굳이 들고 가서 읽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자꾸 기억에 남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좀 취업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획 같은 거, 기획 과제 같은 것들을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뵙고 싶었던 분이 최성훈의 사고 실험 하시는 성우님이었는데 그분께 연락드려가지고 여쭤봤거든요. 요새 무슨 책 읽으시는지 그리고 뭔가 어떤 콘텐츠가 가장 본인한테 영향을 좀 많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봤었는데 되게 자기 고백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로 쓴 책들을 인상 깊게 읽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소개해주신 책이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랑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그 책이었어요. 근데 그 메트로폴리탄의 경비원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솔티할 때 한번 같이 읽었었잖아요. 너무 좋았던 책이었고
그래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도 상반기 안에 꼭 읽어야지 하고 구매를 해가지고 읽고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 룰루 밀러 씨가 그 데이비드라는 생물학자의 자취를 쭉쭉쭉쭉 따라가면서 본인의 삶의 어떤 희망 같은 거 되게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해답들을 찾아가는 과정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읽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 거의 후반인데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맞아. 그 되게 다들 엥? 하는 것 같았어요. 읽고. 그래서 다 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의외성 있는 책이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후기에서도 스포가 포함된 건 보지 않았지만 딱 그 이 책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한 문장뿐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아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다 읽으면 그거를 감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느낌이 되게 선명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책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기도 하고 좀 색달라서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하시는 저널리즘적인 그런 성격도 있고 근데 또 한 사람한테 던지는 질문인지 사회한테 던지는 질문인지 그런 되게 다양한 층위의 고민들을 함께 담고 있는 책인 것 같아서 그리고 반전이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래서 소설에서 되게 다양한 고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고민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랑 사실 실상 많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자꾸 연결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소개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읽은 지 꽤 됐는데 아, 그래요? 정확히 그 한창 핫할 때 읽었거든요. 그때 했던 생각이 가장 먼저 이게 왜 명작이야? 아 진짜? 되게 재밌게 읽고 막 여운도 있고 이것도 있었는데 막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하는지 사실 잘 그 정도인가? 약간 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소설이야 실화야? 하는 생각도 소설이고 실화 기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아니 저 훌륭한 책이거든요. 나한테는 그 정도인가? 근데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읽었던 것 같아요. 흡입력이 확실히 있고 되게 특이했던 건 기억이 나요. 구성이나 그런 게 엄청 저는 특이하다 느꼈거든요. 이분이 기자분이셔서 실제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약간 소설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쓰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기대돼요. 나 이 책 마지막 넘길 때 뭔 기분일까? 약간 이런 거? 세계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어서 제가 또 저를 이루고 있는 그 바깥 세계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저의 내면보다도. 그래서 네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어가지고 한번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좋네요. 세 번째 책은 서평가 되는 법이란 책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평을 한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저는 글쓰기에 대해 굉장한 의미를 부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결코 쓰는 사람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용기 있어 보이고 부럽단 말이죠. 그리고 간간히 서평을 다룬 책도 읽어왔어요. 서평 모음집 같은 것도 되게 재밌게 읽었고 그래서 좀 서평에 대한 책을 오랜만에 읽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고 또 좋아하시는 유유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엄청 많이 접혀 있는데요? 막 다 접혀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아니에요. 아니고 원래는 밑줄을 치고 싶은데 펜이 없는 거예요 읽을 때. 엄청 잡아놨구만. 아이고. 문학평론가 김성신 님이 쓰신 책이고 구성이 들어가는 말 이걸 왜 쓰는지 어떤 의도로 이걸 썼는지 좀 서평가에 대해 이제 서평가 자신이 생각하는 서평이란 무엇이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분이 되게 특이한 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서평가를 만들어내신 그러니까 육성하신 분이에요. 서평가를 자질 있다 키워줄게 잘할 것 같은데 한번 쓰게 해봐야지. 제가 이런 분들 좋아하거든요. 네, 굉장히 기획자스러운 면모가 엄청 있으신 분인 것 같다고 느꼈고 그동안 봐온 여러 명의 서평가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좀 서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다 하는 분이고 되게 재밌어요. 그 코미디언이신 분인데 책을 잘 읽으시고 또 막 엄청 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책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고 서평가를 한번 해보자
하셔가지고 이제 신문에 코너를 기획을 해가지고 서평을 같이 함께 한다거나 네,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셰프로 일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을 보면서도 계속 이제 책을 읽으시니까 칼럼 연재를 해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조선일보의 그 일사일원 필진으로 추천을 한다거나 화가분이랑 같이 실험을 해보자 페인팅 북 리뷰라고 이제 책을 읽고 나서 그 감상을 그림으로 그리고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소개해보자. 우와. 새로운 형태의 서평을 제안을 해보신 거죠. 이런 시도도 해보시고 또 북한에서 탈북을 하셨는데 기존에 북한에서도 작가로 활동하시던 분의 프레임 빌려서 이분 시선이면 되게 재밌는 서평, 신선 서평이 나올 것 같은데 하고 제안을 주시기도 하고 되게 후배 양성에도 엄청 적극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비평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동시대의 그런 비평가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 이들이 비평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들에게 뭔가 미래를 생각해서 어떻게 그 권위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시고 멘토나 후원인들도 직접 주선을 해주셔가지고 뭐 비평 연대를 꾸리기도 하고 어떻게 서평가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우리에겐 더 많은 서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근데 뭔가 전 서평가 되는 법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서 이분이 어떻게 본인 서평을 써왔고 자기의 경험 같은 거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 본인이 만났던 서평가로 좀 이야기 풀어가시는 건 되게 예상 못했어요. 그것도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도 있어요. 되게 쉬워요. 이분이 말하는 서평가 되는 법? 쓰면 된다. 서평을 쓰면 서평가가 된다. 근데 좀 그 접어놓은 거는 왜 접어놓으신 거예요? 엄청 많이 접어놓으셨는데요. 맞아요. 인상 깊었던 거에 접어놨는데 몇 개 공유를 해보면 좋은 글에 대한 이분의 생각. 좋은 글은 좋은 생각이야. 세상에 예쁜 글은 많지만 좋은 글은 드물지. 너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 너는 분명히 좋은 저자가 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 한번 해봐. 네, 좋은 글은 예쁜 글이 아니라 물론 예쁜 글도 좋은 글이 될 수 있지만 좋은 생각에 가깝다. 되게 힘이 됐을 것 같아. 들으면서. 저는 아직 그 예쁜 글이 좋은 글의 요건 중에 하나다라는 게 강해가지고 나는 못 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와닿았고요. 근데 그거 너무 재밌어. 그 불도저 같은 면모가 나오는 김윤정 씨 이제부터 서평을 한번 써보시죠. 제가 언론사에 지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기획자적 사고가 있으신. 진짜 화끈하시다. 그리고 되게 이렇게 지면을 만들거나 어떤 콘텐츠를 기획하실 때 서문을 다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짧으면 3일에서 뭐 길면 한 달까지도 몇 자 안 되는 되게 짧은 글이지만 엄청 고민을 하신대요. 빡세게. 그래서 여기서 살짝 그 저의 모습이 비쳐 보여가지고 나도 그러는데 하고 공감이 갔던 것도 있었고 들으면서 뭔가 궁금해지는 게 이분이 말하는 서평가가 많아져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용을 하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28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에 나쁜 책이 뭐가 그리 많겠으며 책 한 권 권하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이 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책이 가진 위력을 얕잡아보는 단견이다. 세상에는 나쁜 책도 많다. 그런 책을 권하는 나쁜 서평가가 되지 않도록 늘 신경 써야 한다. 서평의 핵심은 저자와 독자를 향한 존중이다. 사실 서평가가 더 많아져야 되는 이유보다는 이제 이분이 말하는 서평가는 좋은 서평가일 테고 좋은 서평가가 왜 많아져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기 위해서 저자와 독자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인 것 같고 좋은 지식이 전파가 되고 공유가 된다면 더 좋은 세상이 가속화될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었던 거는 대한민국이 연간 7만 종이 훨씬 넘는 신간이 쏟아져 나오는 출판 선진국이래요. 진짜? 네. 이거 몰랐다. 그래서 출간 종수로만 보면은 세계 7, 8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우리 출판 산업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출판업에 대한 내용도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그분들을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역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서평도 진화해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도 우리도 어쩌면 서평을 할 수 있다.
그러네. 지금도. 약간 서평의 행위에 대해서도 한번 고찰을 해볼 수 있었고 또 되게 재밌는 서평 코너 같은 것도 간간히 수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재밌었어요. 서평가는 되게 도대체 뭐야? 서평이란 뭐야?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오늘 옷이랑 컬러가 잘 맞네요. 유유에서 이렇게 뭐 되는 법, 뭐 하는 법, 이 시리즈로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좋은 것 같아. 되게 영업당해요. 이것도 사실 유유 인스타그램 보고 나 서평에 관심 있는데 바로 담은 거였거든요. 참 잘하는 출판사. 그니까 응원합니다, 진짜. 부담 없이 읽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총 7권의 책을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참 하고 싶은 말이 많네요, 항상. 그러니까요. 저도 좀 하면서 말하면서 충격적이었고 그니까 나도. 준비 1도 안 해와가지고 엄청 걱정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충격적이었고 걱정도 많이 했어요. 할 말이 없을까봐. 근데 나도 책만 들고 와서 이걸로 오늘 찍을 수 있나? 생각했는데 뭐 불필요한 걱정이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는 좀 뭐 테마 같은 거 한번 정해볼까요? 네. 싫어 말고. 자유롭게 하시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번에도 뭐 3권에서 4권 정도? 이게 딱 좋은 것 같아. 그니까 좀 재밌게 읽었던 책 아니면 소개하고 싶은 그런 책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잘 읽었습니다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릴리와 연아였습니다. 안녕!